안녕하세요. 큰바위군입니다. 오늘은 거래량 지표의 마지막 지표이자 길고 길었던 보조 지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뭐 크게 보면 보조 지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독립적으로 저희가 좀 큰 챕터로 하나의 챕터로 다뤄보고 싶었던 일목균형표가 남아 있고요. 일목균형표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라 기본적인 분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라든가 뭐 사실 재무제표랄 것까지는 없고 여러분들이 HTS 상에 나타나는 기업 분석에 나타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지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각각의 지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뭐 재무 뭐 어떻게 보면 지표로도 사용을 하시죠. 예를 들면 PBR이나 PER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에비타 같은 지표들도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사용해서 이거는 얼마 이상 얼마 이하 뭐 이런 기준으로 사용을 하시긴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보조지표를 다룰 때처럼 원래의 숫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어떤 수치들은 어떤 것들이고 그리고 서로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서 기본적 분석을 하는 지표들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만 그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분식 회계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려 하려고 하지 않는 한 기업들은 그런 부분들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기업의 수익이나 아니면 뭐 자산상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은 분기당으로 계속 보고를 하고 뭐 어느 정도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셔서 적어도 기본적으로 뭐 기본적인 분석만으로 투자에 들어간다라는 부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큰 방향이니까 차트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기본적 분석만 보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어쨌든 기본적 분석도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투자의 기반을 이루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물론 그 두 가지 이외에도 뭐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축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도외시하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투자할 종목들에 대한 스크리닝 그것들을 이제 걸러내는 어떤 필터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여기서 거기에 나온 지표들 기준으로 투자를 하시겠다.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어떤 시기와 그러니까 수익률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예,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어떤 가치 투자라는 형태로 투자를 하실 경우에 아무래도 기본적인 어떤 지표들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상 호흡이 좀 길죠.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은 약간 좀 시간을 이용한 수익률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크고요. 근데 저희는 두 가지 도외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시간의 수익률도 그래서 빠른 주기로 복리를 쌓아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잃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손해 안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어떤 고려 사항들을 두고 봤을 때 기본적 분석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목균형표 끝난 다음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뭐 할 얘기들은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다른 뭐 테마라든가 아니면 뭐 거시적으로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재무 혹은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할 때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의 의미 혹은 뭐 그 뭐죠? 그 저기 중에 채권 중에서도 신주 인수권부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부록처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해서 기본적인 분석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MFI 지표를 간단하게 볼 거예요. MFI 지표는 사실상 거래량 지표라고 제가 분류는 해놨지만 거래량 지표라고 볼 수도 있고 모멘텀 지표의 거래량을 포함한 지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배웠었던 VR 지표나 아니면 OBV 지표가 순수하게 거래량을 기본 변수를 사용해요. 거래량만을 변수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기본으로 하는 어떤 지표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하지만 어떤 전제가
있어야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거래량이 가격에 선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맞지 않으면 거래량만을 쓰는 지표는 사실상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전제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꼭 맞느냐 그 전제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VR 지표 말씀드리면서 크게 두 가지 전제가 맞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거래량이 가격에 선행한다라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전제고요. 두 번째 전제는 뭐냐 하면 가격이 상승했을 때의 거래량은 모두 매수 의사를 가진 거래량이다 라는 거, 그리고 가격이 내렸을 때의 거래량은 모두 매도 의사를 가진 거래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그 지표가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전제가, 그 두 개의 어떤 사전에 깔아놓은 그 사항들이 과연 맞느냐 틀리느냐가 거래량 지표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 거냐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거래량을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지표들이 과연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은 두 가지의 전제, 즉 사전에 저희가 깔고 가는 전제적인 부분들이 신뢰도가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신뢰도를 믿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저희 MFI 지표라는 걸 할 건데, 이거는 사실상 RSI 지표에 뭘 결합해요? RSI 지표에 거래량을 결합한 지표입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썼던 지표들 중에 뭐 몇 가지 복합적인 지표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복합적인 지표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번 시간까지 다룰 MFI 지표 이외에도 뭐 차이킨의 머니플로우 지표라고 하는, 저희가 보통 CFI라고 부르죠. 그런 지표들, C 뭐라고 그러죠? 머니플로우, 차이킨스 머니플로우를 CMF라고 부르죠. CMF 같은 지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V압 같은 지표들도 있습니다. 근데 V압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릴까 했었는데, V압은 지금 현재의 그 HTS 상에서는 V압의 원래의 그 의사대로 구현이 잘 안 돼요. 그 그래프가 구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나중에 저희가 V압을 좀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V압 쪽이 아무래도 조금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래의 지표로 사용을 일부 하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시간을 따로 내서 그런 부분들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MFI 지표를 하고요. 그리고 CMF 같은 경우 제가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CMF도 MFI 정도의 중요성과 가능성, 그 두 가지 지표를 결합했다는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CMF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어디다 결합한 것에 가깝냐면 뭐에 결합한 거에 가까워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CMF는요, 예를 들면 그 스토캐스틱하고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위치 에너지를 쓴다는 부분에 있어요. 근데 CMF가 전적으로 그 저기하고 비슷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비슷한 점들이 있고요. MFI는 전적으로 거의 RSI와 유사합니다. RSI와 유사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거래량을 추가해서 쓴다는 점이 RSI 좀 다른 점이고, 그래서 좀 재밌는 점들이 많이 발견돼요. MFI 같은 경우.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좋아하기는 합니다. 이거 참고사항으로 삼기에 상당히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지표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하고, 제가 원하는, 저희가 하는 어떤 그 방향성과도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인 거고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지금까지 같이 했었던 한 대여섯 개 되는 지표 중에서 어떤 것들을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실 것인가 혹은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그 지표들마다 각각 여러 개의 기간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수치 옵션들 있잖아요. 상하를 규정하는 그런 옵션들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시면 사실상 몇백 가지 혹은 몇천 가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이외에도 지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합하시면 거의 무한대의 어떤 조합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웰즈 와일더 있죠. 그 양반이 그 고안하신 4개의 지표 중에 한 3개 정도의 지표를 같이 쓰시는 것이 재미있더라라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그렇긴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어라고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일목균형표면 아마 끝이 날 거고요.
끝이 난 후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안 알려줄 거냐 그러시면 제가 그거는 사실상 그 현재의 어떤 그 상황들을 해석할 때 뭘 쓸 거냐 그거는 저도 이 열 몇 가지를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지난번까지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설명을 제가 정확하게 챕터로 딱 잘라서 못 해드린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지지저항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지저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예, 그 어떤 것들을 적용해야 될지를 일괄적으로 뭐 설명을 해서 이것이 지지고 이게 저항입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많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그 추세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지저항이나 이 상황에서 어떤 지표를 쓰고 어떤 기준들을 써서 어디까지 예측을 볼 것이냐라고 하는 기능들은요 실제로는 어떤 일괄적인 어떤 커리큘럼에 따라 설명드리기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드리는 쪽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테마나 아니면 거시에 관련된 부분들도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기회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모아서 설명드릴 기회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은 종목들을 보면서 오늘의 상황들을 분석하고 오늘 나왔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분석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지 그게 뭐 일괄적으로 설명이 된다 그래서 교과서 정리하는 것처럼 딱딱 정리되는 게 아니라서요. 그런 부분들은 있다라는 제한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MFI 보고 가겠습니다. MFI는 지난 시간에 RSI를 보셨다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MFI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MFI 지표는요. 이름이 그렇다시피 머니 플로우 인덱스입니다. 돈이 들어가고 유출되었느냐 유입되었느냐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사실 CMF라고 하는 체크인스 머니 플로우도 사실은 그 사상은 거의 비슷해요. 어떤 것을 유출을 보고 어떤 것을 유입으로 볼 것이냐인데 역시나 지난 시간에 보셨던 그 뭐죠? 오르났느냐 내렸느냐를 가지고 유출이다 유입이라고 보는 약간 좀 단순화시킨 시각 혹은 전제 자체는 동일하다고 봐요. 대신에 얘는 가격을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반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뭐보다는 낫다.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OBV나 VR보다는 조금 더 보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표로서의 약간 보완성이 있다라는 이미지. 뭐 OBV는 쓸모가 없고 VR은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단점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드려서 그런 것들이 아주 쓸모없는 것처럼 될 수도 있겠어요. 저는 위험성 쪽을 강조하는 쪽이라서 그것만 쓰셨을 때 혹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하시고 어떤 거래량만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시각들에 대해서 약간 제한을 가해드리려고 하는 것 뿐이고요. 다 의미 있습니다. 어떤 것들도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지표 의미를 봅시다. RSI의 거래량을 결합해서 시장 자금의 유입하고 유출의 강도를 측정하는 모멘텀 지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왜 제가 이걸 모멘텀에서 안 다뤘냐 하면 거래량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거래량을 다루는 것들은 대충 거래량 쪽에서 종합지표로 다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표의 계산법입니다. 일반적으로 14일 기준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14일 기준은 웰즈와일더죠. 그죠? 웰즈와일더가 RSI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것에 발전형의 MFI도 뭘 쓴다? 14일을 쓴다. 근데 14일 기준 자체가 사실 조금 모호하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4일을 쓰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되고요. 짧게 보셔도 되고요. 이걸 가지고 60일선 쓴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기준이죠. 자, RSI처럼 표준가격 사용합니다. 고가 플러스 저가 플러스 종가 나누기 3 이렇게 씁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종가를 기준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종가를 기준으로. 근데 표준가격도 요즘에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표준가격을 어떻게 만들어 쓰시는 분도 있냐면 시가, 종가, 고가, 저가를 다 합쳐서 4로 나누어서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가격이라는 것을 어떻게 스스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표준 가격이 정해지면 로우 머니 플로우라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머니 플로우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가격하고 거래량을 쓰면 이게 오늘의 어느 정도 자금이 왔다 갔다 한 전체 양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세세하게 따져 들어가면 거래당 가격과 거래량을 합해서 그걸 하루 혹은 단위별로
예, 그 잘라 놓는다면 그게 제일 정확하기는 하겠죠. 지금 기술로 사실 계산을 못할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내는 지표가 많지는 않아요. 그죠? 거의 계산하기 좀 어렵다라고 상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표들을 만들어내. 왜냐하면 계산이 복잡할수록 더 좋은 지표가 만들어진다.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는 계산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표들을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우 머니 플로우 즉 어떤 하루에 거래된 금액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거래된 금액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요? 가격 곱하기 거래량이잖아요. 그죠? 가격 곱하기 거래. 근데 그 가격을 어떻게 잡느냐? 종가로 잡을 수도 있고 표준 가격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지표들 예를 들면 부유학 같은 지표는요. 두 가지를 어떻게 써요?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됩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MFI 같은 경우는 표준 가격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머니플로우를 계산해요. 들어왔느냐, 나갔느냐, 유입되었느냐, 유출되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유출되었느냐, 유입되었느냐. 근데 이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그 종목에 유입되었느냐, 유출되었느냐. 유입되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종목에 있어서 유동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는 거고, 유출되었다. 어쨌든 이 시장에 적어도 이 종목 시장에서 누군가 팔고 나갔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일에 비해서 가격이 오른 날의 상승분은 이 로우 머니 플로우에 플러스 값을 주고요. 그 전일에 비해 가격이 내린 날은 하락분이라고 해서 네거티브 머니터리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머니 플로우, 머니 플로우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머니 플로우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비율로 계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14일 안에 거래 금액이 오른 날이 많았느냐, 내린 날의 거래 금액.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른 날의 거래, 상승한 날의 거래를 유입으로 보고 하락한 날의 저기는 가격이 내린 날은 모두 유출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거래량을 따져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하락한 날이라고 표준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도 그날 사실상 뭐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유입된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단지 가격이 그렇게 움직였을 뿐이에요.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과 끝, 높고 낮음 그 극단만을 표시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날 어떤 가격대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유지되었느냐, 그 거래가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상승한 날과 하락한 날의 분량들을 각각 유입과 유출이라고 가정하고 머니플로우 레이시오를 만들고 MFI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00-1 머니플로우 레이시오 분의 100 이렇게 쓰면 MFI가 나와요. 그죠? 요건 어떤 의미냐 하면 상승분이 많으면 높아지고요. 하락분이 많으면 낮아져요.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만약에 MF 플러스만 전체적으로 많아요. 거의 그 무한대에 가깝게 나오고 마이너스 MF 플로우가 0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값이 무한대가 되죠. 머니플로우 레이쇼가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무한대면 무한대분의 100이 되기 때문에 100 마이너스 0이 됩니다. 그래서 MFI는 100이 되죠. 만약에 매일매일 내렸어요. 그래서 MFI가 그 머니플로우 레이쇼가 0이에요. 자, 요거 저기 키우고 한번 써봅시다. 형광펜 키우고 한번 써볼게요. 다시 이렇게 켜볼게요. 자, 머니플로우 레이쇼라는 건 뭐냐면 얘가 얘는 기본적으로 0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합니다. 값이 0일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엄청 크고 얘가 작아요. 오른 날이 없어. 14일 동안 매일매일 내렸어. 그러면 얘는 이론적으로 요 값은 0이 되고요. 얘가 0이 되고 그죠? 얘는 어떻게 돼요? 뭐 어떤 숫자인지 가지겠죠. 근데 분자가 0이면 분수는 항상 값이 0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1 마이너스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러면 100 빼기 1분의 100이 되기 때문에 MFI는 0으로 수렴합니다. 0으로. 그죠? 근데 매일매일 올랐어. 그죠? 그럼 얘가 0이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0 2개 붙여놓은 무한대 표시 보신 적 있어요? 요거 그렇게 됩니다. 팔자 옆으로 뉘어놓은 것. 얘는 뭐야? 무한히 커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예요. 왜? 분모가 0이니까. 예, 요 전체의 분자 요게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요게 0이 되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MFI는 1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그죠? 1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이건 뭐야? 1 마이너스 무한대가, 그죠? 무한대가 되고, 얘가 100이니까, 요게 전체가 뭐에 수렴해요? 예, 0으로 수렴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MFI는 100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팔린 날이 많으면 무조건 100에 가깝고, 그러니까 오른 날이 많으면, 내린 날이 많으면 어때요? 무조건 0에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RSI도 이런 식으로 구성했었잖아요, 저희가. 그죠?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단지 여기는 뭐가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내린 날이 13일 동안 내렸는데 하루 동안 오른 거래량이 13일 동안 내렸던 거래량보다 더 많아. 그럼 어떻게 돼? 50 이상이 돼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린 거래량을 다 합친 거하고 오른 거래량을 다 합친 거 둘 사이를 비교해서 분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냐? 0에 더 가깝냐, 무한대에 더 가깝냐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100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MFI예요. 그죠? 예. 결국 뭐예요? 14일 동안에 전체 거래량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뭐예요? 오른 날의 거래량이 더 많냐? 내린 날의 거래량 전체 합이 더 많으냐? 이걸 가지고 쓰는 거죠. 그것이 매일매일 갱신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동평균처럼 작동하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 14일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얘 어떻게 해석할지 한번 봅시다. 예, 어렵지 않아요. 80 이상이면 과매수라고 보는 거예요. 매수세가 너무 컸다. 즉 유입된 자본이 너무 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20 이하면 뭐예요? 과매도가 돼서 이제 매수도 관심이 된다. 요거는 저희가 모멘텀 지표에서 계속 봤잖아요. 30, 70이냐, 20, 80이냐만 차이가 있었을 뿐이잖아요. 50이 기준이고. 기준선이 기준선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어쨌든 50을 중심으로 해서 오르냐 내리냐 뭐 이런 것들이 그죠? 기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50 이하에서 놀다 갑자기 50을 뚫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승할 것 같고 50 이상에서만 놀다가 갑자기 떨어져서 50을 돌파해버리면 어떻다? 주가 앞으로 하락할 것 같네 이렇게 예측했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MFI가 상승 중이면 유입이 강해지기 때문에 매수세가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하락 중이면 어때요? 자금이 이탈 중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커진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가 아니라 매수세가 커진다라고 해석하는 현재 그렇다. 그래서 과매수 구간에서 횡보 지속하면 어때요?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앞으로 추세가 변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조금 이따가 차트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과매도에서 반등을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저점 확인을 했다라고 해서 앞으로 상승으로 변화하겠네라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혹은 이따가 저희가 RSI의 몇 편이다? 거래량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중에 보셨던 CMF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걔는 위아래 고가와 저가 사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스토캐스틱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랬죠. 근데 단지 이 스토캐스틱은 기간을 정해서 거기에 고점 저점을 잡잖아요. 근데 얘는 어떠냐면 하루의 고점 저점 사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반응이 빠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개를 가지고 며칠 선 이렇게 쓰기 때문에 며칠을 이동평균 내거나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자, 과매도의 반전 전략에 쓰죠. 일단 과매수하면 단기 고점 경계를 하고 단기 저점 반등 노림수를 쓴다. 이거 맞고요. 그리고 다이버전스도 쓸 수 있어요. 다이버전스는 어느 모멘텀 지표에나 다 존재했었고 심지어 거래량 지표에도 다이버전스를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신뢰도가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쓰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얘는 거래량과 모멘텀 지표, 일정한 RSI라고 하는 모멘텀 지표를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뢰도 부분에서 조금 더 높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RSI가 한번 같이 놓고 보십시오. RSI 쪽이 신호가 조금 더 빨라요.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아도 RSI 지표는 한계점에 가요.
한계점에 갑니다. 하지만 MFI 같은 경우는요, 가격과 거래량이 웬만큼 받쳐주지 않으면요, 80, 80을 넘어가거나 20 아래로 내려가거나 하는 신호가 조금 더 적어요. 조금 더 적어요. 신호가 적다는 얘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거짓 신호가 적다라는 점이고요. 신호 자체가 적다라는 점. 두 번째는 뭐예요? 실제로 어떤 신호가 왔는데도 이 신호가 신호를 무시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 두 가지는 장단점이죠, 각각. 한쪽에서는 장점, 한쪽은 단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모든 지표들이 다 그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MFI하고 이동평균선 조합을 이동평균 조합을 하는 전략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MFI가 50 이상이고 주가가 상승 중이다, 추세가 상승 중이다, 이런 거는 상승 추세다, 혹은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MFI가 50 이하 주가 하락 중은 하락 추세라고 볼 수도 있다. 근데 얘가 14일 선이라고 했죠. 14일 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충 21선이나 이런 것들하고 결합을 많이 합니다. 중기선하고 비교해요. 저희로서는, 저희가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21선을 중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생명선처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이 21선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 지표에서도 14일 이후에 제일 많이 쓰는 주기가 21선이에요, 보통. 왜냐, 한 달 기준. 이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평균선 조합 전략 보셨죠? 50 이상 50 이하. 하나는 20, 80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다이버전스고요.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할 얘기가 조금 더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MFI 장단점 한번 볼게요. 장점은 가격하고 거래량을 종합해서 복합형 지표라는 점이 중요해요. 그리고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어떻게 보면 한계점, 즉 80이나 20을 돌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호를 보실 때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점 뭐냐면 RSI 지표보다 실제로는 거래량에 더 적합해요. 거래량에 더 민감합니다. 수급 강도라고 부르는 거래량 쪽이 조금 더 민감해요. 그래서 아무리 RSI가 좋아도요, 높고, 그래서 한계점을 통과하더라도 가격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거래량이 없어. 그럼 그걸 뭐라고 불러요? 거짓 신호라고 생각해요. 가격조차도요, 여러분들 거짓 신호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MFI가 조금 더 낫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이버전스 활용이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RSI보다. 단점은요, 복잡한 계산군요. 이거는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거 HTS가 다 계산해 주는데 뭘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요. 단점 이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과매수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보여요. 극한 상태에 도달해서도 계속해서 오래 지속하는데, 이건 사실 RSI가 더 심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는 신호가 좀 적은 편이라서 과매수 상태가 그렇게 되게 오래 지속되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 거래량이 받쳐주는 상태로 그 과매도 상태가 지속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 되게 추세 전환이나 아니면 상승 하락의 강력한 신호인데 라고 볼 수 있잖아요. 특히 거래량이 받쳐준다는 얘기는 양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나 하락 신호에 있어서 상당히 신뢰성 있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래 지속 가능이라는 게 꼭 단점이 아니에요. 지속한다는 이야기는 곧 뭐예요? 이전에 비교해서 거래량이 받쳐준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모멘텀 지표에서 거래량을 항상 체크하고 이 지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라. 신뢰도 확인에 가장 중요한 도우미는 거래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합쳤잖아요. 좀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신다면. 근데 여러 개를 종합적으로 기초 지표를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면 굳이 이렇게 합성된 거를 본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걸 놓치시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면, 즉 조금 이제 내가 주식을 안다, HTS를 그냥 맨눈으로 봐도 조금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MFI 지표 같은 것들은 시그널로만 사용하시고,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를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날지표만 보시고도 이해하실 수 있으면 그분한테 꼭 이렇게 어떤 지표를 따라서 움직여라라고 권유해 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단점, 그리고 급등급락 후에 노이즈가 증가한다. 이거는 추세 때에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다, 혹은 추세 때에는 조금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입니다.
자, RSI, MFI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RSI는 기반 데이터가 종가 변화를 쓰죠. 그리고 MFI는 가격하고 거래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죄송해요. RSI. 그렇죠? 그리고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RSI가 낮고요. MFI가 좀 더 민감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RSI가 조금 더 민감합니다. 예. 그리고 활용 목적은 순수 가격 모멘텀만을 보는데 MFI는 수급 기반의 모멘텀을 보게 되죠. 이 민감도가 더 민감한 경우는 뭐냐 하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수급이 되게 빨리 변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RSI에 비해서 MFI가 더 민감합니다. 가격 변화보다 뭐예요? 거래량 변화가 더 클 때요. 예. 그리고 상호 신뢰도는 일반적으로 반전 신호 그리고 수급 확인 가능성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본다? 차트 보셔야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MFI 차트가 요거 가격 차트가 위에 있죠. 가격 차트에 제가 지금 이평선을 두 개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 원래 한 4-5개 쓰고 이외에 뭐 저 좀 더 복잡한 걸 쓰기도 합니다만, 자,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이 저희 기준 20일 기준 이평선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선으로 표시된 게 V합이에요. 일정 부분 활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V합은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대신 이 빨간선이 21선 이평선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거래량이 대체로 많고요. 거래량이 대체로 좀 수량이 많고 기본 거래량이 일단은 한 1,500만 정도, 1,500만 주 정도가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래량이 나오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기본적인 거래량이 나오는 주식들은요, 가격에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MFI가 일단 그죠? 여기서 가격에 대가리가 나오면 여기서도 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 대가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조금 빠지고 저기 하잖아요. 횡보하잖아요. 여기에서 거래량이 조금 나왔다가 거래량 자체도 여기서는 횡보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크게 높아짐 없이 50 근처에서 돌아요. 그러다 다시 한번 언제요? 여기에서 가격이 조금 튀면서 거래량이 나왔다. 그죠? 평균적인 요 거래량보다는 요거의 평균 수준이 높죠. 이렇게 가서 한번 닿아주는 거예요. 그죠? 쭉 떨어집니다. 이때 뭐냐 하면 요 떨어짐과 함께 마이너스 거래량들이 쭉 생겨요. 마이너스 거래량이보다는 거래량은 늘 플러스지만 어때요? 하락하는 거래량이 여기 조금 생깁니다. 그죠? 여기 파란색 거래량이 좀 더 많죠. 그것과 함께 이렇게 거의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집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파란색의 거래량들이 많아지는 날은 이렇게 MFI가 급감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다 매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금 유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잠깐 튀었지만 여기서는 거래량 자체가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상승해서 거래량 이틀이 딱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여기서 저기가 되고 가격이 올랐고 그리고 요 가격의 위치에 따라서 딱 떨어지게 여기에서 이렇게 한계점 이상을 돌파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사실은 거래량이 되게 민감하면서도 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잠깐 거래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여기에 거래량 수준이요 실제로 보면 여기에 거래량 수준이요 요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떨어질 때 거래량 감소하고 올라갈 때 거래량 증가하는 형태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어떤 재료와 함께 떨어지는 바람에 재료와 함께 미끄러지는 바람에 어때요? 하락하는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가면 자, 여기에서 가격은 아래를 찍지 않았지만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격 하락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매수 신호를 냈지만 가격은 계속 떨어져요. 그죠? 이런 거는 그래서 MFI에서도 거짓 신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지지만 거래량이 증감하면서 어때요? 이렇게 5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다. 어느 저기가 안정이 되어서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제 박스권에 들어가서 박스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박스가 시작되면 요 점과 요 점에서 박스권의 상단을 가르치면서 어때요? 한계를 근처에 가거나 한계를 돌파해 버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이제 과매수와 과매도의 모멘텀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시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얘는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아시면 되는 거지. 여기서 이거 이때 사고 이때 파세요라고 하는 제 가이드가, 저는 여기서 가이드를 여러분들이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강의는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지표를 이해하시라고요. 어떤 식으로 움직일 때 어떻게 된다는 거.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예. 단지 얘는 지금 거래량 자체가 되게 안정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거래량과 가격이 같이 터졌을 때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저기를 뚫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두 가지가 다 나타나야 돼요. 두 가지가 다. 그죠?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차트 봅시다. 두 번째 차트 봅시다. 두 번째 차트는요, 거래량이 한번 봅시다. 거래량이 중심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에 크게, 구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작은 거래량의 폭발들이 일어나요. 요게 이 큰 거래량 약 7.5K니까 이제 75K, 7만 5천 K죠. 7,500만 주씩 한 번에 거래되는 경우잖아요. 이게 하루에, 그죠? 삼성전자보다 더 많아. 그런 경우 이렇게 터질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도 되게 커요. 이 전체 주식에 비해서는, 전체 주식 거래량에 비해서는 제법 큽니다. 그런 것들 알아두시고 어떻게 해석하실지 한번 봅시다. 얘도 역시 거래량이 여기 약간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떨어졌다가 잠깐 거래량만 늘어나는 거였어요. 그죠? 잠깐 올라갔다라고 쳐도 이게 올라간 것 같지 않고 잠깐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올라갔지만 두 가지가 다 갖춰줘야 보통 한계점 돌파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거래량이 약간 터지면서 여기에서 되게 단기적으로 한 10% 20% 정도 상승하는 점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가 나왔죠. 그 상한가가 나왔죠. 그때 이렇게 돌파해서 유지를 해버립니다. 돌파해서 유지해버려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는 빨간 선과 초록색 선 사이에 이격이 좀 드러나요. 이격이 좀 보인다고요. 이 이격이 뭐냐 하면 실제로 거래량이 된 가격과 이평선이에요. 실제로는 초록색도 이평선인데 얘를 저희가 V합이라고 불러요. 이평선은 이평선이에요. V합이. 근데 V합이 데이 트레이딩에서 쓸 때하고 이런 식으로 일봉에서 V합은 좀 의미가 달라요. 나중에 그 의미에 대해서 V합을 따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올라가는 중간에 그죠? 거래량이 터져요. 여기서 올라가는 중간에 거래량이 터진단 말이에요. 상한가 친 날, 그죠? 상한가 친 날 거래량이 터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상당히 한계를 돌파하죠. 그렇긴 한데 얘는 상한가에서 여기서 팔라는 신호가 되게 강력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얘는 지금 상승 추세잖아요. 엄청 강력한 상승 추세를 흔들리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거래량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얘는 거래량도 보고 가격도 보기 때문에 이런 추세선에서는요,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여기는 분명히 한계 80 이상의 어떤 지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지표가 나왔을 때는요, 여기서 뭐 최대 거래량이 터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MFI 지표도 커지고 가격도 여기서 꼭대기를 찍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요거는 사실 팔았으면 되게 아까웠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바닥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렇게 딱 났을 때 신호를 보다가 팔까 말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전략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 나중에 이제 제가 MFI만 가지고 뭐 이걸 분할 매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올라가다가 한번 바닥을 찍으면서, 그죠? 아, 바닥이 아니고 죄송해요. 올라가다 한번 눌림목을 만들면서 어때요? 거래량이 커졌다가 눌림목 순간에 거래량이 빡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탈하는 거예요. 모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관찰을 조금 하시다 눌림목 거래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신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꼭 나쁜 신호만은 아니니까요. 그죠? 이탈한다고 해서.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되게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깊숙하게. 그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로 들어갈 때는요. 예. 마이너스 들어갈 때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량 중에 대량의 예, 파란색 거래량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떨어질 때 거래량이 존재할 때 마이너스로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이 지표가 80을 넘는 순간에서 그 20으로 급격하게 접근해요. 이 숫자가 빠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거래량이 존재한다는 이야기. 즉 거래 하락한 날에 거래량이 제법 큰 거래량이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그죠? 증가세가 감소할 때는요, 이게 기울기가 서서히 감소할 뿐, 예, 혹은 기울기가 줄어들어서 이게 유지될 뿐, 네, 어떻게 돼요? 네, 떨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떨어지려면요, 요 지표가 떨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하락한 날에 거래량이 제법 많이 발생을 해줘야 돼요. 예, 지금 이 발생을 해준 상태예요, 여기서. 하락한 날. 그리고 나서 쭉 계속 떨어지죠. 거래량은 어때요? 이전에 비해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줄어들면서 예, 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져요. 그죠? 쭉 떨어져. 얘가 떨어지는 만큼 얘도 깊이감을 가지고 떨어지는데 얘는 가격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오른 날 내린 날의 비율이 14일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숫자가 줄어들었을 때 요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얘는 되게 크게 움직여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다시 단기적으로 뚫어버리죠. 왜? 얘는 왜 뚫었냐면요. 이게 진짜 거래량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이전 일보다 거래량이 되게 많이 늘었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인 수치라서. 양봉 하나가 빡 되게 세게 뜬 거예요. 네, 세게 뜬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그 가격 변화 곱하기 뭐예요? 거래량이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큰 게 하나 딱 떠버리게 되면 작은 가격이 상승을 해도 굉장히 크게 지표에 표시가 됩니다. 요 두 가지는요. 즉 작은 변화라도 지표에 엄청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얘기는 작은 신호도 잘 받아들여 준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짜 신호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네. 다이버전스 사실 여기 있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가격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네. 자, 지워놓고 한번 볼까요? 지우개 쭉 한번 지워볼게요. 요 선만 한번 볼게요. 어디요? 요 구간이요. 요 구간만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떨어졌죠. 그만큼. 그죠? 요 위로 올려서 보자고요. 손이 삐뚤어졌나? 여기서는 분명히 올라가잖아요. 여기 떨어지죠. 근데 여기 떨어졌다가 50에 닿고 다시 튀어 올라요. 그죠? 여기서 분명히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파는 물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계속 진행되면 50 근처까지 접근하잖아요. 그죠? 80에서 50 근처까지. 그죠? 요걸 보고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그걸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야 이게 다이버전스 계속 될 것 같은데 라고 예측하고 쓰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다이버전스도 거짓 신호들이 나타나요. 네, 여튼간에 요거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이제 없어졌어요. 여기서 그러다가 언제 거래량이 살짝 요것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타나는 듯 하면서 요렇게 여기서 가격 있잖아요. 여기서 가격 거래량이 없잖아요. 이건 만들 수 있는 가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만들 수 통제할 수 있는 가격이다. 왜? 매물도 없고 네. 내어놓는 사람도 별로 없고 사려는 사람도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려는 의사 혹은 팔려는 의사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격을 내 마음대로 어느 정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유지하는 것도 전략일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살짝 거래량이 나오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표가 요만큼 뚫어버려요. 그죠? 지표가 요만큼 나와요. 여기서 한계 돌파 구간 이만큼 나오는데요. 요게 여기 한계 돌파 구간의 면적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거래량은 요만하고요. 예. 상승도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아요. 요만큼 상승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살짝 이제 머리를 들고 올라가는데 여기도 거래량이 감소된 사이에서 올라가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격 자체가 가짜 신호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MFI 차트는요 거래량하고 RSI를 잘 결합한 모멘텀을 잘 결합한 좋은 지표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참고자로서 이 지금 이 종목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유추하는 데 어떤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하죠. 그렇긴 하지만 얘가 절대적인 신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은 다시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번에 제가 아마 시간을 조금 떠야 될 것 같은데 일목균형표 가지고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수고하셨고요. 뭐 짧게 한다고 했는데 거의 50분이 다 됐네요. 앞에 좀 사설이 길었어요. 그죠? 여하튼간에 오늘로써 이제 지표에 대한 부분은 거의 끝났고 다음 챕터는 일목균형표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